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인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한 편의 헬덜린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낭독하고 해석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겠죠. 독일인들에게라는 시는 헬덜린이 이제 29에서 30쯤에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함부르크에 머물던 당시에 썼는데 이 당시에 썼던 독일인들에게라는 시는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독일인들에게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독일인들 중에는 또 자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갔던 독일 문명 속에 독자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던가 체계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메시지 전달과 자기의 어떤 새로운 감회 그리고 새로운 어떤 낭만주의적인 물결이 계몽주의를 밀어내면서 들어오고 있을 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루소의 영향과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영향이었겠죠. 그죠? 장자크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낭만주의의 거의 뭐 선구자적인 인물이자 후대 낭만주의 시인이라던가 문학가 예술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가 바라봤던 자연이라던가 인간 그런 관점, 두 이제 어떤 매개체 사이의 관점과 어떤 그 세계라던가 개인의 자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자연에 의탁하거나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만인이라는 개념 중에서 고귀한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앞에 꼭 고귀한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이런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명이라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본래적이고 원래 선천적인 선한 모습, 순수한 모습을 망치고 욕심 그득하게 만들고 이해타산적으로 변모시킨다라고, 이런 악순환을 낳고 역기능을 한다라고 루소는 생각을 했었죠. 그걸 이제 본인의 책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거 같이 읽어드리는 영상도 제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책이 사실상 에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에밀이라는 책이 이제 교육자들이라던가 여러 학자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친자연적인 교육을 해서 인간을 육성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교육서로서, 지침서로서 교사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어떤 훌륭한 판본으로서, 자료로서 이렇게 제공된 어떤 그런 책이었거든요. 물론 본인이 뭐 전 학교에 다 갖다 뿌리려고 마치 뭐랄까 판매하고자 하는 외판원 같은 느낌으로 그 책을 팔아먹으려고 쓴 책은 아니지만, 칸트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학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학자들이 이제 루소의 에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서두가 길어요, 단독자님? 이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시가 그러한 배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도 없이 그냥 맨 땅에서 그냥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읽고 있는 이 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니 시 영상 이렇게 찍고 올리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재미도 없다, 뭐하러 하냐, 뭐 이런 영상을 뭐하러 찍냐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가 해석하는 게 맞냐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소신 발언을 하나 하면, 아니 씨발 그렇게 꼴 보기 싫고 내가 말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본인이 시를 사가지고 읽어가지고 본인 혼자 해석하고 딸치고 자위하시면 돼요. 뭐하러 이 영상 보고 앉아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잘하고 대단하면은 본인이 해석하고 그게 맞다 생각하면 그러고 앉아있으면 되지. 이걸 뭐하러 보는 거야? 황금 같은 나의 휴식 시간에. 그죠? 예, 어리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덜린이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면 해석은 어느 정도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기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기 뭐 백투더 뭐 퓨처 느낌으로 뭐 기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셔가지고 1700, 7, 80년대에 한번 헬덜린이랑 대화 한번 해보세요. 가가지고 헬덜린이 이제 마을브론 신학교 다닐 때 너 왜 시인이 되고 싶냐? 너 시 써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너 요즘 어떠냐? 그리고 컨디션 물어보듯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해석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100% 맞을 수가 없어. 왜?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몇백 년이 지난 사람인데 뭐 동시대인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측하고 건너 다리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독일인들에게라는 시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안 보시는 게 좀 이로울 겁니다. 본인 정서에. 내가 그것까지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지식이라던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말에 못 알아들으면 뭐 답이 없잖아. 그죠? 자, 시작을 할게요. 아직 순진한 어린아이가 목마 위에 앉아서 스스로를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아이를 비웃지 마라. 오, 그대들, 선한 이들이여. 우리들 역시 행동은 보잘것없고 생각만 가득 차 있도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순진한 어린아이가 목마 위에 앉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스로를 멋지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자기의 아니면 뭐 나르시시즘에 빠져버린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아직 어떤 그 시대상 지금 세계가 계몽주의의 어떤 문제점으로부터 탈피하면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전 유럽 대륙에 걸쳐서 풍겨져 나가고 있는 낭만주의적 열풍과 어떤 열광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멋있고 훌륭한 문학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러기가 엄청 힘들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순진한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목마는 뭐겠습니까? 나의 꿈과 나의 목적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겠죠. 자신의 문학적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위에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촉매제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봤을 때 그냥 어린아이가 목마에 앉아가지고 실제 말을 타고 달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헬덜린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나는 지금 낭만주의 시인으로서 지금 이제 29살, 30세에 거의 뭐 정점에 도달하고 있는 거죠. 인간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 시기에 너희가 나를 봤을 때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 같아 보이고 어리숙하고 멍청해 보이더라도 웃지 말라. 나는 큰 포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순진한 어린아이가 목마 위에 앉아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어떤 그런 야망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798년, 99년, 그리고 1800년대로 넘어가는 19세기 초기에 바로 나폴레옹이 프로이센, 즉 독일 이 연방 이쪽을 침범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통일된 어떤 그런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꿈꾸고 독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계몽주의적인 사고라던가 발달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을 마치 식민지 근대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자기가 어떤 선구자적인 인물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쳐들어오는데 회 그때 살아 있었죠. 한창 30대였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예감을 느끼면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순진한 어린아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야망은 크지만 야망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목마 위에 앉아서 멋지다고 생각한다라는 것,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보나파르트 1세를 생각하더라도 그를 비웃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리석은 나폴레옹의 객기가 아닌 그의 어떤 혁명 정신의 어떤 수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수혈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독일이 아직 성구화된 어떤 문명이라던가 뛰어난 어떤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서로 독립되어 가지고 나뉘어져 가지고 뭔가 완성되지 않은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보나파르트가 들어옴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발전과 하나의 연합으로서 성장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독일인들의 염원이 그 당시에는 팽배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헤겔도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헤겔도 그때 이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는 시대정신을 낳고 그 시대정신에 걸맞은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찬했었고 우리 루드윙 반 베토벤도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영웅이 누구다. 우리의 영웅은 나폴레옹이 될 것이고 나폴레옹이 결국 세계를 멋있게 아름답게 깜찍하게 판타스틱하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교향곡을 바치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주류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독일에 많았었다. 그만큼 독일의 어떤 확고한 정치 체계라던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인물이 부재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의 다양한 해석으로 이 문단, 이 연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구름은, 여기 안 했죠. 선한 이들이여 우리들 역시 행동은 보잘것없고 생각만 가득 차 있도다. 그냥 우리들도 그렇게 실행으로 옮기질 못하고 꿈만 꾸고 있는데 왜 그렇게 순진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순진함과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왜 욕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헬더린 입장에서는. 그러나 검은 구름을 뚫고 빗살이 비치듯이 혹시 생각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행동이 나오는가? 이거는 뭔가 조금 반어적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에게 되묻는 걸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제시하는 거죠. 과연 이게 이렇게 될까? 근데 임원의 검은 이파리들에서처럼 말없는 문자의 열매가 따르는가? 자, 구름이라는 것은 보통적으로 심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둡고 어떤 진리라던가 아니면은 올바른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것을 가리는 어떤 안개와 같은 느낌으로 보통 우리가 표상을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심상에서도 대부분의 이미지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구름을 뚫고 빗살, 햇빛이 비치듯이 생각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복잡하고 또 그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거기에 빗살을 비추는 것처럼 그 구름들 속에서 결국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곳에 이미 잉태하고 있는 어떤 빗살, 어떤 그런 햇빛 같은 것들이 존재하듯이 그것으로부터 결국 결과적으로는 성숙한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가라고 현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그 당시 독일 사람들한테, 시를 읽는 독자들한테. 그래서 검푸른 이파리들에서처럼 말 없는 문자의 열매가 따르는가. 즉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어떤 문자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문자가 어떠한 것을 명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말 없는 문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부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가미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 없는 문자이고 말 없는 문자이면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해석을 유발시킬 수 있겠죠.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해석을 유발시킨다면 여러 이제 열매가 따르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열매라는 것은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해석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열매가 나온 게 아니죠. 열매는 뭐예요? 하나의 결실이잖아. 어떤 과일이라던가 채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씨앗이 있고 그것이 싹이 자라고 나중에 뭐 꽃에서부터 열매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어떤 나무와 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면 그 온갖 영양분이라던가 줄기, 세포, 싹에서부터 퍼져 나와가지고 한 곳에 응집된 결과물이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러한 혼돈스럽고 복잡한 이러한 독일, 민족, 국가, 이 나라 상황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없이 문자를 얘기하더라도 그 혼돈 속에서도 열매를 낳을 수 있는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말 없는 문자로 효력이 없는 문자, 힘이 없는 문자 상태로 간다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지식인들이 머리를 싸매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백성의 가운데의 침묵은 축제에 앞선 휴식인가 신을 알리는 경외심인가. 그러면 나를 받아들여 달라. 그제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리하여 내가 험담의 대가를 치르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 독일 민중들, 백성이라고 보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 왜 침묵하고 있어? 올바른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고 지금 독일 민족의 상황에 좌절해서 침묵할 수도 있고 헬덜린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나의 시적 재능이라던가 감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의 이 터전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침묵 단계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세기가 열리면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닥쳐올 인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자연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낭만주의적 축제에 앞선 휴식인가, 루소가 뿌려놓은 씨앗에서 거둘 수 있는 어떤 수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휴지기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가 바로 신을 알리는 도래할 수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풍요로움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당시 사람들의 나폴레옹을 예찬했던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도착하면 그것은 나폴레옹을 신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개혁가, 혁명가, 선구자, 우리를 계몽시켜줄 위대한 인간, 그럼 그에 대한 경외심인가? 아니면 이렇게 나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대중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내 어떤 등장을 알리는, 내가 결국에는 훌륭한 시인으로서 이제 독일 민족의 이제 사람들에게 진정한 낭만주의적인 어떤 예술과 영감이 무엇인지 알리게 될 텐데, 나의 등장을 이미 예고하는 어떤 경외심으로서 호들갑 떨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너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나의 재능을 기다리고 나의 어떤 문학적인 그런 요소들, 생각들, 그런 파편들을 원한다면 날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상, 어떤 관념의 아름다운 낭만주의적인 결실을 원한다면 나를 받아들여주면 되잖아. 나 헬덜린을 받아들여 달라. 그대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리하여 내가 험담의 대가를 치르도록.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독일 민중이 어리석고 아직 낭만주의적인 단계로 이행하지 못했고, 계몽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계몽되지 못하고 서로 분리되고 파벌로 나뉘어져 있고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내가 그렇게 안 좋게 바라봤는데, 그것을 험담이라고 치부하면 결국 그 내가 그렇게 우리 민족을 바라봤던 그 험담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잘못 봤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낭만주의적인 씨앗을 싹 틔울 수 있겠구나라고 반성할 수 있도록, 그게 대가를 치르도록 나를 받아들여 줘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시가. 그죠, 여러분들? 또한 나는 벌써 수년을 필멸의 어리석은 사랑 가운데 살고 의심하면서 그 정신 앞을 항상 서성댔었다. 이거는 진짜 멋있는 부분입니다. 수년을 필멸의 어리석은 사랑 가운데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뭐겠습니까? 뭐가 진짜 맞는 건지 스스로 내적 갈등을 했다는 거겠죠. 신학교 시절에서든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든 어디에서든 간에, 그죠? 예. 아니면 프랑스 혁명이라던가 칸트 사상이라던가 이런 계몽주의와 이런 낭만주의의 이런 복합적인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 인간 이성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과 인간에게 있어서 저 매몰차게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도 만들어주고 우리를 또 사랑하게도 만들어주면서 우리를 또 좌절하게도 만들어주는 변화무쌍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자연, 네이처,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필멸의 어리석은 사랑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의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지금은 어떤 시대인 걸까? 고뇌하고 지식인적인 고뇌겠죠. 그 정신 앞을 계속 서성댔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의 확고한 정신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했다는 거죠. 내적 갈등. 끊임없는 활동을 사랑하는 영혼으로부터 언제나 나에게 가까이 가져다주고 미소 지으면서 내가 주저할 때 필멸의 인간에게 생명의 순수한 깊이를 연결케 하는 그 정신. 이것도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끊임없는 활동을 사랑하는 거야. 정체되어 있지 않는 거야. 나는 예술가이고 시인인 거고, 독일 민중들도 독일 민족의 민중들도 끊임없이 뭔가를 발굴해내고 창조해내려고 움직이는 그 활동 자체를 사랑하는 영혼이냐. 그런 영혼으로부터 언제나 나한테 뭔가 영감을 가져다주고 미소 짓고 내가 주저하고 고민할 때 필멸의 인간에게 생명의 순수한 깊이를 연결케 하는 그 정신,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거 여러분들? 자연이죠. 그쵸? 내가 주저하고 인간의 운명에 고뇌할 때 생명의 순수한 깊이를 뭐 한다고? 연결케 한다. 매듭짓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그 훌륭한 정신, 자연, 창조적인 이어 바로 나오죠. 창조적인 이가 누구겠어요? 자연이죠. 언제 우리 백성의 정령이요. 백성의 정령.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정령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영혼이라던가 어떤 그 존재들의 특징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요소로서 정령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성의 정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귀족의 정령이 있을 수도 있겠죠. 농부의 정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가 있겠습니까? 또 왕의 정령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자연의 정령도 있을 거고 뭐 과일, 소, 닭, 말, 돼지 정령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령은 단순한 애니미즘인가요? 아니죠. 정령이 뭐라고요? 그 존재들을 존재로서 주정하는 그 정령이라고요. 그 대표하는 특징들을 상징하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 그게 누군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정령. 어떤 이데아적인 요소와 개별자적인 요소를 합쳐놓은 느낌이기도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그 보편성으로부터 그 개별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총체가 바로 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성의 정령이요. 그럼 뭐겠어요? 백성의 혼이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조국의 영혼이요. 그럼 조국의 정령이요. 본질이요. 그러면 그대 언제 온전히 나타난다는 게 뭐겠어요? 왜곡되지 않고 백성의 참 모습이 조국의 진정한 모습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조국이라는 게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분열되고 막 갈라져 있고 저기 뭐 크레바스처럼 푹 빠져 있고 다리 집어넣으면 아래로 추락하고 혼란스럽고 소용돌이 같고 그러진 않겠잖아요. 누구나 그런 조국은 없잖아요. 그죠? 조국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헬덜린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합체이자 완결체이자 하나의 굳건한 바위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나타나면 언젠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럽에서의 독일의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령처럼 영혼처럼 조국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정령처럼 나타나야 돼. 대표하는 것처럼 나타나야 된다고. 통합체로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나는 깊숙이 내 몸을 숙이고 이것이 독일 정신이구나. 이것이 독일의 본질이구나. 이것이 독일의 분열되어 있는 어떤 연방체이자 분열체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체이자 완결체이자 고체이자 하나의 완성이구나 하면서 깊이 내 몸을 숙이고 감격하면서 나의 가장 가냘픈 현금 소리조차 그대 앞에서 침묵하리라 라는 거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어떤 경건한 어떤 존경의 표현이겠죠. 존경의 표현. 그죠? 침묵한다라는 거. 받아들이는 거야. 드디어 이 혼란이 끝나고 하나의 일종의 예술이 결정체가 되었구나라는 거겠죠. 헬덜린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독일 민족이 가장 바라고 있었던 거겠죠. 그게. 그래서 독일인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서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나 한밤의 꽃 천상의 딸인 그대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기쁨과 함께 끝맺고 싶도다. 앞서서 내가 함께 비탄했던 그들 모두. 자, 비탄했던 것들은 다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의 현 상황, 복잡한 세상, 그리고 자꾸 어떤 이런 불안한 징조 이런 것들, 외세가 자꾸 독일을 쳐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혼란스럽게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러한 모든 비탄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인간의 마음에 어떤 순수한 혼이 담겨져 있는지 루소가 얘기했던 고귀한 어떤 야만인 같은 정신은 물러가 버리고 더 이상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비탄했다라는 거죠. 그들 모두 우리 도시들이 이제 밝고 열린 채 깨어나 순수한 불길로 가득 차고, 불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전에 좋지 않았던 온갖 고름이라던가 염증, 상처들을 다 깨끗이 정화하는 느낌의 불길로 보시면 됩니다. 불길은 파멸이 아니야. 여기서 불길은 멸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야. 뭐야? 과거의 어떤 더러움과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의 완전히 그냥 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화의 불꽃. 그래서 가득 차고 독일의 땅과 산들이 무슨 뜻이에요? 독일의 이 진짜 말 그대로 지역, 독일의 땅덩어리가 뮤즈의 산들이 되어서 영감의 원천이 되어서, 뮤즈의 산들이면 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독일의 이제 뮤즈의 여신들, 9무사의 여신들의 산이 된다라는 것은 예술성 그 자체의 터전이 되는 거야. 독일이 예술의 어떤 고장이 돼버리는 거지. 진짜로 헬덜린이 바랐던 이러한 독일이 예술의
고장이 되었습니까? 고장이 되었죠. 그죠? 독일이 천재들의 땅이 되었잖아. 언제? 19세기 낭만주의에. 그 한때 찬란했던 핀도스와 헬리콘 그리고 파르나소스처럼 되고 조국의 황금빛 아래에 도처에서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고 맑고 정신적인 환히 반짝일 때면 그러니까 헬더리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바라고 있는 거야. 아,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독일 땅덩어리에 그런 시대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이미 나는 바라고 있고 예견하고 있다 이런 거죠. 파르나소스는 이제 어떤 그 지역의 이제 이름입니다. 뭐 산이라던가 이런 지역의 이름. 어떤 독일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핀도스 헬리콘처럼 어떤 그리스 문명의 어떤 히람 문명을 예찬했던 헬덜린이 그런 식으로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어디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독일에. 이 땅덩어리에. 우리 생의 시간 한계, 짧게 지어진 것 확실하도다. 인간은 필멸자라는 거야.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느껴도 결국 다 잃어버리고 가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세월의 숫자를 보면서 또 헤아린다. 그러나 백성들의 세월들, 필멸의 눈이 그것을 보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계산하고 얼마 못 살겠다, 더 살겠다 막 이러면서 헤아리는데 백성들의 세월들은 뭐겠어요? 유구한 세월에 거쳐서 독일의 땅을 밟고 사라졌던 사람들. 샤르마누 제제뿐만 아니라 뭐 오토 1세라던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눈이 그것을 보았던 것인가? 무엇을 봤는가? 필멸의 눈이 필멸하는 어떤 그러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것을 흥망성쇠를 보았던 것인가? 만시지탄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인가? 라고 자문하는 겁니다. 이런 필멸성을 그들도 알았겠지? 나의 선조들이? 그렇지, 그죠? 그대의 영혼이 자신의 시간을 넘어서 동경하는 시간으로 건너가면 비탄하면서 그대는 그대의 일가들 곁 차가운 강변에 머물고 그들을 결코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대의 영혼이 민중들, 독일 시민들의 영혼이 자기 자신의 시간을 넘어서라는 건 뭐겠어요? 살아가는 어떤 세상, 목숨이 다해서, 명을 다해서 동경하는 시간으로 건너간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시간이죠. 동경하는 시간이면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별로 없는 시간이야. 과거의 영광이든 미래에 내가 죽고 찾아올 시간이든 그 시간으로 넘어가면 비탄하면서 그대는 그대의 일가들 곁에 머물렀던 차가운 강변에서 그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너가 너의 목숨과 한계를 다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것을 느낄 수도 없을 거야. 언젠간. 그죠? 왜냐? 인간은 필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역시 그들, 불린 자들도 그대가 그들을 보고 그대가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다시금 한번 따뜻해지면 한 영혼에게 그대 알아보일 수 있겠는가. 이거는 진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그래서 미래 세대들한테 미래의 독일 민족들, 독일의 땅을 밟고 살아갈 사람들한테 그대가 과연 그들에게 영혼을 내보일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너의 본질적인 모습을, 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어? 미래시대 사람들이? 그러면 느끼게 하려면 넌 어떻게 살아야겠어? 자부심을 가지고 독일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뭔가 창조해내가는 훌륭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독일의 선조로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시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까지 이 영상을 28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 분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소리도 없이 전당 안에는 오래전부터 가련한 선지자여. 이 전당, 과거의 유물이자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모뉴멘트겠죠. 그래서 선지자여 그대 곁에 동경하며 그대의 눈빛 꺼지고 그대는 이름도 없고 슬픔도 없이 아래를 향해 잠들어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대 선지자여 그대 곁에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동경하거나 어떤 존중하는 눈빛도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대는 이제 이름도 없고 슬픔도 없이 아래를 향해 잠들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금 말을 한 내용하고는 약간 상이한 어떤 반대되는 느낌의 마무리로 끝내고 있죠. 그런 마지막 연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 보고 자각하라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헬덜린이 독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슬픔도 이름도 없이 아래를 향해 잠들어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선지자여 너의 뛰어남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파묻혀 버릴 거야? 전당 안에?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대가
미래 세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당신의 영혼을 보여줄 수 있게, 그 사람들한테 너가 너의 영혼을 그 사람들한테 드러내줄 수 있게 너가 어떻게 해야겠어? 확고한 독일 정신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길었죠. 그죠? 그만큼 제가 해석도 많이 했고 내용도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보셨으면 이 시를 절대로 제대로 해석을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냥 읽다가 덮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낭독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부분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냥 혼자 그냥 해석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 치세요. 예. 제가 틀린 것 같으면. 네,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